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인생사 세웅지 마라. 그 격동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호남 땅에 한 무변이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쉬운 일이다 여기며 해마다 농가 밭을 팔아서는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돈으로 부자들과 친분을 맺고 권세 있는 집안과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벼슬길을 추천받기는커녕 강교한 무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몇 해를 그렇게 허송세월로 보내다 보니 가산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천금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자리 하나 얻지 못했다며 집안 사람들은 그를 꾸짖고 책망했으며 고을 사람들은 무능한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니 그 무변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저 분통이 터질 뿐이었습니다. 남은 농가밭을 다 팔아서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만약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궁궐 앞에 뼈를 묻을 비장한 각오로 길을 재촉합니다. 충청도 경계에 이르렀을 무렵 날이 저물어 버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주막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무변은 급히 한 외딴 민가로 들어가서는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합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는 그 집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처절한 울음소리에 놀라 주인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니 몇 해 전 이곳 산골에 한 양반 집안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겨우겨우 버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노부부와 아들이 갑자기 큰 병이 들어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약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부모와 오라비 시신을 염습하지도 못한 채 홀로 남은 딸이 저리 처량이 오는 것입니다. 몇 집 안 되는 이곳 빈궁한 산골에서 다들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무변은 그 가련하고 측은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나를 좀 도와주시겠소. 그리고는 행囊속에서 돈을 꺼내어서는 그 주인에게 전달하며 배와 무명 그리고 관을 좀 준비해 주시오. 사람들 며치와 그대의 품삯까지 이 돈이면 넉넉할 거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무변이 급히 그 집을 찾아갑니다. 한 처자가 나오는데 쑥대머리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얼마나 굶주렸으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에 황망한 일이 있어 손을 들이지 못합니다. 비록 볼품없는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기품이 있는 고상한 자태였습니다. 네, 그대 사정을 알고 있는 바 너무 상심 마시오. 아니, 어찌... 한참 뒤에 몇 명의 사람들이 관을 들고 오고 시신을 거두어서는 염습하고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나저나 살아갈 방도는 있는 게요. 어딘가에 친척은 없소. 먼 고을에 제 외가가 있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답니다. 대인의 은덕으로 이렇게 부모님과 오라비의 장례까지 치렀으니 이제는 여기서 죽는다 한들 예안이 없습니다. 죽다니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더 모질게 살아야지요. 내가 데려다 주리다. 허나 이런 몰골로
외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리고는 옷까지도 사서 챙겨주고 가마꾼을 사서는 며칠 길을 재촉하여 먼 고을 외가에 데려다 줍니다. 자, 비록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될 거요.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여인 앞에 두고서는 호련히 떠나는 무변. 아, 나으리. 여인이 외쳐보지만 무변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갑니다. 자, 그렇게 다시 길을 재촉하여 한양에 입성하는데 내 기필코 이번에는 굳은 다짐을 하며 큰 주막에 여장을 풀고서는 다음날부터 다시 한양 땅 이곳저곳을 누비는데 도무지 궁궐과는 연이 닿지 않습니다. 본래 무변이 과거에는 급제하였으나 활 쏘는 재주가 좀 떨어지고 더군다나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 연줄도 없고 그렇게 매번 쟁쟁한 이들에게 밀려서는 병판대감 얼굴 한번 뵙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병조 판사가 무관의 벼슬 추천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또 한 해, 두 해가 흐릅니다. 그 많던 돈도 다 떨어져 가고 5, 6년이 흐르자 주막에 낼 돈도 없어집니다. 먹고 자는 거야 그간의 정으로 어찌 사정하여 버틸 수는 있었지만 의복은 빌릴 수도 없으니 점점 거지꼴이 되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더 멀리하게 되고 논밭을 다 팔고 올라온 터라 시골 집에서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정갈이 오고 고향으로 돌아갈 노잣돈도 없고 면목도 없고 지붕에 올랐는데 누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 그야말로 진퇴유곡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리면 못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무변 무작정 병판대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노복들과 건장한 호위무사가 지키고 있는 대궐 같은 집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한참을 멀찍이 서 대감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서성대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노복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병판 대감이 마침 오늘 아침 일찍 지방 순시를 갔다고 며칠 뒤에나 돌아올 거라고. 참 어찌합니까? 설령 대감을 뵙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만날 수조차 없으니 어차피 물러날 곳도 없다.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방도를 찾자. 그리고는 주변에 물어보니 그 병조 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팔순을 넘겼지만 기력이 아직 왕성하여 뒷사랑채에 계시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 그 동지공 어른을 뵙고 말씀드려보자. 자, 그리하여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집 뒤편의 낮은 담벼락을 번개같이 뛰어넘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넓은 대궐 같은 집에서 어찌 뒷사랑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밤이 더욱 깊어질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걸 확인하고서는 살금살금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데 어느 곳에 이르자 한 백발의 노인이 달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변 그 노인이 동지공임을 직감하고서는 그 앞으로 달려가서는 엎드립니다. 노인이 놀라서 너는 뭐하는 놈이더냐? 좀 도둑인 게냐? 한치의 흐트림도 없는 근엄한 모습입니다. 소인은 전라도 작은 읍에 살고 있으며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무변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적은 녹봉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가산만 탕진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기는커녕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노잣돈도 마련할 길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병판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길에 나서지 못한 이들을 모두 구제해 주었다 들었습니다. 소인도 사정을 하소연하려 했지만 얼굴 한번 뵙는 것조차 힘들어 부득이 이렇게 담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 명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네, 내 아이를 만나러 왔구먼. 대단하구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밤에 담을 다 넘어오고 마침 적적하고 무료하던 터였는데 들어가서 같이 한잔 하시려나? 예? 예. 자,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게 되는데 무변의 집안 내력과 가문 그리고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는지 한바탕 이야기를 나눕니다. 밤이 다 지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이토록 즐거운 시간은 모처럼이구려. 소인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디 머물 데는 있는가? 예. 병판도 만나봐야 하지 않는가? 며칠 더 머무르게나. 이곳에 작은 방도 하나 있으니. 예,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무배는 그곳에 머물며 동지공과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도 두고 밤이 되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 산매경에 빠집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이제 병판이 올 때가 되었는데 자네하고의 시간도 다 되어 가는구만.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나. 마지막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만 더 해주겠나. 재미난 이야기는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와, 이 사람 그리 오랜 시간 한양과 시골을 오갔는데 이야기가 더 없을라고. 그럼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고 기이했던 이야기 하나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게나. 제가 수년 전에 마지막 굳은 결심을 하고 이곳 한양으로 올라오던 길이었는데 그리고는 그 산골에서 만난 처자와 장례를 치러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동지공이 놀라 자빠집니다. 아니, 어찌 그러시는지. 마침 병판도 지방에서 올라오고 문안 인사를 드리러 찾아오는데 여기서 잠깐 기다리게. 예? 무배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잠시 뒤에 무변을 밖으로 불러내는데 대감, 자네가 그 처자를 만나고 장례 치러진 곳이 어디였나? 몇 구의 시신을 묻어주었나? 충청도 경계였는데 그 처자의 부모와 오라비를. 뭐라? 이런 일이. 잠시 후 병판 대감의 부인이 달려오고 무변을 보자마자 그 부인, 소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제서야 무변이 고개를 들어 그 부인을 바라보는데 그 산골에서 만난 처자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단 말입니까? 대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지금까지 하루도 편히 잠들 날이 없었습니다. 어디 사는 뉘신지 성함조차 모르니 그 은덕을 갚을 길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 병판 대감이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후 작년 이맘때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새로이 부인을 맞았는데
바로 그 처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조 판서의 아내가 된 뒤로 집안 사람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은혜 입은 이야기를 전해주며 무변을 찾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날마다 천지신명께 빌고 빌었지만 병판대감이라 해도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무변을 찾을 수도 없고. 자,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병판대감의 집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무변으로 하여금 호남에서 가족들을 데려와 살게 했으며 가상과 노비 일체를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그 무변에게 선전관이라는 벼슬이 제수되었고, 병조 판서가 조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 재상들 모두가 감탄하여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서로 돌아가며 무변을 추천하니 점차 승진해 벼슬이 아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생사 세웅지마라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배품의 공덕이 없었다면 이런 인생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의로운 사람과 도둑 이야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찰방 허정은 풍모가 빼어나고 의로움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안도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서 달려왔던 터라 시장하여 주막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길 옆 풀숲에 떨어져 있던 사슴 가죽 주머니를 보게 됩니다. 주워서 열어보니 300냥 정도의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허정은 그 돈을 싣고서 주막으로 갑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고서는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갈 길이 멀다 하시고는 옳지 떠날 채비를 하지 않습니까? 허허, 그러게 서둘러야 하는데. 그리고서도 한참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갑니다. 안 되겠소. 묵어 갈 방은 있는 거요. 그럼요. 방에서 쉬고 있을 터이니 혹시나 사슴 가죽 주머니를 찾는 이가 있거든 알려주시오. 그로부터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한 건장한 남자가 말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히 주모를 찾아서는 사슴 가죽 주머니에 대해 말합니다. 주모가 얼른 그 사람을 방으로 안내하는데 몹시 다급한 기색으로 나리께서 그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소. 어찌된 영문이요? 그 주머니에 300냥 정도의 돈이 들어있습니다. 급히 말을 달리느라 떨어뜨려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말을 돌려서 돈을 찾으러 오던 길이었는데 혹시 돈을 주운 이가 이 주막에 있을까 해서 들러봤습니다. 허허. 자, 여기 있어. 내 혹시 몰라 떠나지 않고 기다렸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구만. 나리 송구하옵니다. 사례라도 해야. 내 만약 이로움을 챙기려 했다면 이 주머니를 가지고 벌써 떠났지 자네를 기다렸겠나. 군자의 도리는 그게 아닐세. 어서 가지고 가게. 나리. 그리고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허, 대장부가 어찌 이러는 것이오. 소인을 받아주십시오. 나리의 종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 당연한 일을 한 것을 식솔들이 기다리겠소. 빨리 돌아가시오. 다음날 허정은 날이 밝자마자 길을 재촉합니다.
늦어진 일정 탓에 지름길인 험난한 산길을 택하여 달려가는데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려던 찰나 올가미 밧줄이 날라오고 꼼짝없이 산적들에게 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 이를 어찌합니까? 그런데 잠시 후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어젯밤 사슴 가죽 주머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이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말합니다. 잠시 후 산적들 허정을 풀어주고서는 모두 떠나가 버립니다. 그 남자 허정에게 다가와서는 나리님 놀라셨지요. 이들 무리는 제가 한때 몸담았던 도적대입니다. 오래전에 장가를 들면서 이 생활을 청산했는데 하지만 살림이 궁핍해지고 식구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날 찾아주신 그 돈은 제가 어느 부잣집에서 훔친 돈이었습니다. 대인 군자이신 나리님께서 그 돈을 돌려주려 한나절이나 기다리시고 어떤 사심도 없이 무심코 돌려주시는 그 모습에 저는 짐승만도 못한 사악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리님의 종이 되어 평생을 받들고자 청을 드렸지만 허락치 않으셔서 부득이 이렇게 몰래 따라온 것입니다. 그 훔친 돈은 어젯밤에 돌려주었습니다. 부디 저희 청을 이제는 받아주십시오. 허허, 나도 자네에게 큰 신세를 졌으니 그리하도록 하게나. 자, 그리하여 그 남자는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는 허정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또한 허정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함께 동행하여 그를 지켜주었기에 먼 훗날에는 허정이 가장 아끼고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합니다. 아, 참으로 은혜를 베푸니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은혜를 갚으니 모두가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들 잘 아시죠? 암행어사 박문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함께 보러 가시죠. 어사 박문수가 지방의 여러 읍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만 날이 저물어 버리고 맙니다. 인근에 주막도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한 터라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는 급히 한 외딴 민가로 들어가는데 14~6살쯤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마당으로 나옵니다. 지나가던 길손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소. 그리고 몹시 시장에서 그러니 밥 한 끼만 부탁하오. 아, 묵어 가실 수는 있지만 집이 빈궁하여 오늘은 밥을 짓지 못했습니다. 허허, 이를 어찌한다. 그리고는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는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그 젊은이 처량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 봉지를 꺼내 들고는 옆방으로 갑니다. 어머님, 길손이 오셨는데 몹시나 시장한 모양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어찌 두고 볼 수만 있겠습니까? 이것으로라도 밥을 지어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 재산은 어찌 지내려 하느냐? 제가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다시 들어오는 젊은이. 박문수가 그 연유를 물어보자 제 아버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쌀로 제사를 지내려 따로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픈 손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지라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허허허. 비록 반찬이라고는 간장 한 종지와 나물 무침이 다지만 배가 너무나 고팠던 터라 꿀맛 같은 식사를 합니다. 이거 참 면목이 없구려. 허허, 무슨 말씀을.
손님을 이렇게라도 대접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거요. 네, 머리가 나쁜지 책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사 양반이었던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도 병을 얻어 거동을 못 하시는데 저까지 일이 못 나서 그 순간 박도령은 빨리 나오시오. 아, 무슨 일이요?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오늘은 정말로 갈 수가 없다네. 손님이 오셨어. 그럼 내일 일찍 들어오시오. 이방 어른이 단단히 벼르고 있으니. 누구인데 그렇지요? 우리 고을 이방 어른의 하인인데 저런 고얀 놈을 봤나? 감히 양반한테 하는 말투가. 다 저의 잘못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제대로 못 주고 있으니. 그리고 그 이방 어른의 딸과 어릴 적부터 잘 알던 사이였는데 혼사를 청했다가 과거 시험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만 펼치면 그대 얼굴이 그려지니 큰일이요. 그럼 아버님께 먼저 청을 드려보아요. 뭐라? 몰락한 양반 집안의 빈털터리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보다니 내 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허, 그 말이 심하지 않소. 내 비록 지금 사정은 이러하나 엄연히 어르신보다 문벌 높은 양반이거늘. 그래, 잘난 양반 놈아. 그러니 잘난 양반 댁과 혼사를 논하지 않고 왜 여기를 왔냐 이놈아. 그리고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이 잘난 양반 놈아. 그날부터 자기를 무시하고 감히 통혼했다고 이렇게 매번 저를 끌고 가서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이 거지 양반이 글쎄 감히 내 딸을 넘본다네 그려. 그렇게 온갖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찾아가 보리다. 그대는 나서지 말고 있으시오. 그리고 박도령이라 부르던데. 그리고는 그 성을 물어보니 같은 종씨였습니다. 내가 그대의 삼촌뻘이구만. 자, 다음날 아침 고을 이방 집 앞. 그래, 알아는 봤느냐? 이놈 이거 물려받은 재산이 워낙 많아서 이 고을 사람들 중에 여기서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다들 급전으로 빌리다 보니 이자도 곱절로 받았다 합니다. 알았다. 너는 네 길로 관하로 달려가서 의사출두를 알리거라. 그리고는 이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뉘신지 난 박동 대신에 찾아온 숙부이다. 이방은 어디 있느냐? 어떤 미친놈이 아침부터 난리더냐? 박도령 숙부라는 이가 찾아왔습니다요. 뭐라? 박동은 오지 않고 그대가 이방이요. 그렇소. 숙부가 여기는 왜 온 것이요? 그 순간 옷소매에서 마패를 꺼내 보이며 어사 방문수다. 그러자 이방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아니 어사또께서 어찌 여기를. 니놈이 고을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로 돈잔치를 한다는 사실을 내 알고 있는 바. 그 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사사로이는 내 조카가 너에게 통혼을 했는데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식이라 갖은 모욕을 다 주었다 들었는 바. 자, 이제 이 의사의 조카라면 그 혼사를 승낙하겠느냐? 예, 그리하겠습니다. 네가 가진 농가 밭이 얼마나 되느냐? 몇 섬지기는 됩니다.
그대 사위가 될 내 조카에게 그 반을 떼어서 주겠느냐?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리로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낸 너희 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다만 이 시각 이후부터 그 돈을 빌려간 이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각서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 죄를 덮어주겠노라. 그리 하겠느냐? 예. 지금 당장 이 모든 약조를 담은 각서를 쓰도록 하여라. 예. 잠시 후 골 사또가 달려오고, 아니 어찌 이곳에? 허허. 내 이고을 백성들이 고리로 시달리고 있다 전해 들었는 바, 이렇게 의사출두를 하고 보니 이방이 자진해서 그 이자를 다 탕감해 준다 하더이다. 내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갈 터이니 이 각서대로 잘 이행하는지만 살펴주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조카가 이방의 딸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소. 참석해서 그 자리를 빛내주시겠소. 예, 당연히 그래야지요. 자, 그리하여 며칠 뒤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그 마음 착한 젊은이는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참으로 진심 어린 밥 한 끼의 대접이 그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네요. 감사합니다. 존경받는 통치자이자 탐욕가라. 어떤 사람이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에 한 무변이 선정관으로 임금을 수행하며 활 쏘는 시험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폭정을 일삼던 제주 목사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도착하고 무변이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제주 목사가 된다면 망고에 존경받는 제일 가는 통치자이자 천하의 큰 탐욕가가 될 터인데.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망고에 존경받는 통치자가 어찌 천하의 탐욕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저에게는 그럴 방도가 있습니다. 허허.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너의 목을 바치겠느냐?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알겠노라 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특별 교지를 내려 그를 제주 목사에 초배합니다. 무배는 집으로 돌아와서 급히 밀가루 반죽을 엄청 준비해서는 치자로 물들입니다. 그리고는 떡 모양으로 만들어서 대나무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아 넣습니다. 그렇게 큰 짐 3개를 준비하고서는 조정에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인 1명만 데리고 부임지인 제주로 갑니다. 무변이 제주 목사로 임기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아침 저녁 밥 말고는 술 한 잔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제주목 관하창고에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잘못된 폐단을 고치는데 쓰도록 하였습니다. 고을에서 나는 토산물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으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아정과 백성들 모두가 무변의 선정을 칭송하며 공경에 맞이하였습니다. 고을이 생겨나고서 처음에 있는 청백리라 우러러보며 그가 명령하면 따라 행하고 금지하면 그만두니 경내가 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변이 몸에 병이 들었다며 문을 닫고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로 들어앉아 있자
고을 아전들이 좌불안석입니다. 신음소리는 커져가고 병세가 점점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좌수와 별감이 찾아와 간절히 여쭙니다. 어쩌다 병환을 얻으셔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요? 이 읍에도 의원과 약이 있사온데 어찌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만 물러들 가시오. 내 소시적에 이 병을 얻어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전 재산을 치료약 구하느라 다 탕진했소이다. 20년 가까이 재발하지 않길래 다 나은 줄 알았더니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그게 무슨 병이고 어떤 약재를 써야 하는지요? 사또의 병환이 이러하니 고을 백성들 모두가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심장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든 땅속으로 들어가든 기필코 약을 구해올 터이니 부디 그 처방만 알려주십시오. 이 병은 단독이고 치료약은 우황이요. 우황 수십 건을 떡처럼 만들어 온몸에 골고루 붙이되 오르길 동안 매일 새 것으로 서너 번을 바르면 가히 나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집안이 그 약을 구하느라 이미 풍비박산이 났는 바 이제 무슨 수로 다시 우황을 구할 수가 있겠소. 허허, 우황은 우리 고을의 토산물입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요. 아, 그렇소. 좌수는 그 즉시 각 고을에 전령을 보내는데 사또께서 이처럼 병환을 앓고 계시니 치료할 방도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약을 구해드려야 한다. 하물며 이 약은 우리 고을의 토산물로 귀한 것도 아니다. 우황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바치도록 하라. 백성들이 그 전령을 듣고는 앞다투어 우황을 바치니 하루 만에 산처럼 쌓여서 몇백 근이 모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부터 하인이 그 우황을 들고 들어가서는 무변이 이곳으로 부임할 때 준비해서 가져온 치자로 물들인 떡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우황은 방에 별도로 감추어 두고 매일 그 바꿔치기한 치자떡을 그릇에 가득 채운 뒤 땅에 묻으라 하며 말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끼에 노출되어 얼굴과 눈이 모두 상할 것이라 엄포를 놓거라. 이렇게 5-6일 가까이를 하고서는 병세가 나아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청렴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제주 목사의 임기를 다 채우고 무변이 돌아가니 백성들이 비를 세워 그 덕을 칭송합니다. 한양으로 돌아와서는 그 우황을 팔아서 수천금을 벌게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소 10마리 가운데 8-9마리에서 우황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무변이 미리 그 사정을 알고 치자떡을 준비해서 이런 술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도끼에 노출되면 몸을 상할 거라 여겼던 제주목 관아의 하인들이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는데 그 색이 누런 것만 보고는 다들 치료에 쓰인 우황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에 임금을 아련합니다. 허허, 그대의 자자한 칭송은 내 익히 들었노라. 망고에
존경받는 통치자는 이루었고 제1의 탐욕가는 되었느냐? 예, 그것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왕 판돈을 바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임금이 껄껄 웃습니다. 소신이 제주를 떠날 즈음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지금쯤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 돈은 어차피 그들이 바친 우왕으로 얻은 돈이니 전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시어 그 위엄과 자애를 더하시는 것이 어떠한지요? 허허, 이 사람 대단하구만. 그리하도록 하겠네. 그래도 고생한 자네 몫은 있어야겠지. 저만큼은 가져가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 돈만으로도 무배는 부자가 되었으며 벼슬길 그 숭숭장구하는 모습은 눈앞에 선하시지요. 아, 참으로 존경받는 통치자, 존경받는 부자들을 늘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선견지명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가시죠. 재상 이동고의 가문은 대대로 한양 도성안에 살면서 많은 권력과 재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드넓은 농장을 관리하는 청지기 중에는 피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일을 시켜도 언제나 조심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재상대감은 그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청지기 피씨 또한 타고난 성실함으로 비록 신부는 대감댁의 노비이지만 그 인근에 살면서 전장료를 내고도 농작물 수확량이 늘 많았기에 그리고 넓은 농장을 관리해준 품삯까지도 받으니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피씨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대감에게 아뢰입니다. 날이 제 딸아이 홍기가 찼는데 대릴 사위를 얻어 말년을 의탁하려 합니다. 사위감 얻는 일은 오로지 나리의 분부만 따르겠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그로부터 한 해가 다 지나 피씨의 딸이 16살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궐에서 돌아온 대감이 급히 피씨를 불러 말합니다. 오늘 드디어 자네 사위감을 찾았네.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서는 지금 즉시 육조거리 한성부로 가보거라. 그 앞에 가만히를 덮고 앉아있는 젊은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와야 하느니라. 하인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한 남자가 거지꼴로 앉아있었는데 재상대감의 명이라며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대감 어른이 무슨 일로 나를 찾는단 말이오? 일 없소.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겨우 그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너는 아내를 얻고 싶지 않느냐? 관심 없습니다. 대감이 여러 번 설득시키고 권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수긍을 합니다. 피씨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벅머리에 남노한 거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놈에게 청을 드리고 있는 대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따로잡지 말고 바로 내일 혼례를 올리도록 준비하시게. 아니면 이 사람을 잃을 것이야. 피씨는 너무나 괴이하다 생각했지만 감히 대감의 명이라 거역할 수도 없고 다음날 바로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얻고 난 뒤에는 그 사위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고 밤낮 없이 잠만 자는 겁니다.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피씨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게을러서 아무 쓸모없는 놈이라 욕을 쏟아부어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사위는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자네, 오늘은 무슨 일로 빗질을 하고 세수까지 했는가? 오늘 재상 어른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대감이 급히 찾아와서는 그 사위의 손을 잡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병고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천운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너는 여기 처가 식구들을 구시할 것이니 그때 반드시 우리 식구들도 함께 구해주어야 한다. 너만 믿는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대감이 떠나가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뭔가 비범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며 그 대접도 달라집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저녁, 피씨가 대감 댁에서 돌아와서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급히 사위가 말합니다. 장인어른, 지금 바로 대감 댁으로 가셔서 임종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리께서는 저녁 진치도 잘 드시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빨리 가셔야 합니다. 어서요. 피씨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괴이하다 생각했지만 마지못해 대감 댁으로 가봅니다. 문 밖으로 대감의 기침 소리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급히 아래고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자네가 다시 어쩐 일인가? 사위가 황급히 가보라고 해서 어찌 잠깐 사이에 병환이 일이 위급해졌습니까? 대감의 아들도 급히 달려오고 자네 사위는 앞을 내다보는 재주를 가진 위인이야. 너희 모두는 그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니라. 꼭 명심하거라. 그리고는 세상을 하직합니다. 십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피씨에게 말합니다. 제가 처가에 들어오고 나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장인 어른께서 수천금을 마련해 주신다면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피씨는 대감의 유언도 있고 해서 바로 수천금을 마련해 줍니다. 사위는 그 돈을 갖고 떠났다가 6, 7개월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빈손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천금을 마련해 주신다면 반드시 장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피씨가 또 돈을 마련해 줍니다. 1년이 지나자 다시 사위가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이번에도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장인 어른 뵐 면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 어른의 집과 세간을 모두 팔아 제게 주신다면 꼭 그 손실을 만회하겠습니다. 피씨, 이제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말렸지만 다시 가산을 전부 정리해서 사위에게 주고는 자기 식구들과 함께 남의 집을 빌려서 거처하게 됩니다. 다시 1년쯤 지나서 사위가 돌아오는데 또다시 빈손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낭패를 당하여 주신 돈 모두를 잃었습니다. 부디 대감님 댁 아드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대감의 아들을 만났어도
다시 수천금을 청하였고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무 말 없이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돌아와서는 그 아들에게 이제 거의 성사되어 가는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감댁 집과 논밭을 모두 정리해서 돈을 마련해 주십시오. 모두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 뭐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판사판입니다. 집안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는 돈을 전해줍니다. 어찌 되는 걸까요? 그 뒤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위가 돌아오는데 처음 돈을 가져간 이후로 지나간 시간이 거의 7,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양가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미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여기 한양에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 작지만 거처 두 곳을 마련해 놓았으니 그곳에서 생계를 도모하는 게 어떠한지요? 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두 집안 모두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자, 그리하여 양가의 식구들은 모두 그 사유를 따라갑니다. 여러 날 길을 가다 보니 어느 산골짜기에 이르렀고 청길이나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절벽이 막아섭니다. 길도 끊어져 버리고 양가 식구들은 서로 바라보고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 석벽 위에서 비단으로 된 새끼줄 수십 가닥이 내려오는 겁니다. 양가 사람들이 새끼줄로 몸을 동여매고 조심하여 그 위로 올라가 보니 산 뒤편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수십 채의 집과 함께 곡식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조그만 골 하나에 무릉도원이 따라 없었습니다. 일행은 기와집 두 군데에 각기 나누어 거처했는데 쌀을 비롯한 곡식은 물론 비단 이불이나 그릇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양가 집에서 가져온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는 이곳에 땅을 다지고 집을 지었으며 곡식을 심어 그 삶의 터전을 차곡차곡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자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한양이 함락되어 궁이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전란 속에서도 그곳 산속 깊숙한 곳까지는 화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8, 9년이 지나고 전란이 끝나자 대감의 아들네 식구들은 산을 벗어나서 충주 땅에 정착하였는데 그때도 그 사위가 모든 가산을 다 마련해 주었다 합니다. 피신의 식구들은 그 후로도 그곳 무릉도원 같은 산속에서 머물렀는데 자식들이 번성하고 평생 먹고 살 걱정 하나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그 사유의 성견지명이 참으로 대단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허름하고 남루한 비록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유가 지닌 재능을 알아본 대감의 안목이야말로 제일이었겠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정 이지암 선생에 관한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지암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술수 등 학문에 밟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앞날의 일도 미리 알았으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고 생애 대부분을 마포강변의 흑담 운막집에서 청빈하게 지냈는데 그 때문에 토정이라는 호가 붙었습니다. 가끔 팔도를 유랑하며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앞날을 내다보는 신이한 기술로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곡식을 사서는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인생 늦지막히에는 초야에 묻힌 선비를 청거하는 유일로 육품직을 제수받아 포천 현감과 아산 현감직을 역임하였는데 거린청을 만들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는 등
언제나 힘없는 약자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참선비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지암의 마포 강변 운막집은 아침 저녁 끼니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하루는 그의 부인이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신이한 기술을 갖고 있다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양식이 다 떨어져 곧 아궁이 불이 꺼지게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그 신술로 이 궁핍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까? 이지암이 웃으며 말합니다.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땅히 나서야겠구려. 그리고는 여종에게 녹그릇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경영교 앞으로 가면 한 노파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한 양을 주고서라도 그릇을 사려 할 것이니 네가 그릇을 팔고 오너라. 여종이 그곳으로 가보니 과연 한 노파가 황급히 그릇을 사려 했습니다. 여종은 그릇을 팔고서는 돈 한 양을 받아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서문박 시장에 가면 대삿갓 쓴 사람이 급히 수저를 팔려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수저를 사오거라. 여종이 또 가보니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한참 뒤 수저를 사왔는데 은수저였습니다. 이제 이 은수저를 가지고 경기 가명 앞으로 가면 방금 다른 은수저를 잃어버린 어느 대감집 하인이 같은 모양의 은수저를 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 15양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테니 가서 팔고 오너라. 이런 모양이 똑같구먼. 대감이 쓰시던 수저를 잃어버려서 정말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돈 15양을 받아오자 이지암은 그 돈에서 한 양을 내어주며 맨 처음 녹그릇을 팔았던 경영교 앞으로 가면 다시 그 노파가 녹그릇 산 것을 물으려 할 것이다. 돈을 돌려주고 녹그릇을 받아오거라. 에구, 그릇을 잃어버린 줄 알고 급히 똑같은 그릇을 샀는데 조금 전에 그릇을 찾아서 산 것은 도로 물으려 하는데. 그리하여 이지암은 가져온 원래 자기네 녹그릇과 남은 돈 14냥을 부인에게 건네줍니다. 호호, 조금만 더 만들어주시지. 허허, 이 정도면 좋카오. 그 신이한 일들이 이와 같았다 합니다. 아,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억만금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앞날을 훤히 내다볼 줄 알았던 토종 선생은 고통받고 헐벗은 가난한 이들만 도와주며 어찌 자신은 그리 청빈하게만 살았을까요? 베품의 그 끝은 영원하지만 그 무모하고 끝없는 욕심의 끝은 파국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